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거주하는 60대 농부입니다. 제가 사는 이 시골은 바다와 농촌이 공존하여 물과 산이 조화로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집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 적절한 때에는 날씨가 알려주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러다가 나름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연이 끊긴 변호사 아들 때문이죠. 그는 착하고 순수했던 아들이었지만 도시로 나가 살게 되고 나서 부모님조차도 모르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저는 정확히 45년 전 아내를 만나 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겠지만 저희 또한 집안 어른들의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얼굴도 딱 2번 보고 작은 밥을 올렸을 정도였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좋은 배필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배만 골치 않으면 어느 정도 살만한 시절이었어요. 제 아내는 제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리워요. 항상 제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라 없고 모내기가 바쁜 농사절이 되면 집에 얼른 돌아가서 새 물을 부어 막걸리 한 잔씩 마시며 서로 그날의 피로를 털어내곤 했어요. 풀어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막걸리 한 병만 마시는 거야? 저번처럼 2병 마셔서 일하는 도중에 졸지 말고 걱정 마세요. 저 오인혜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막걸리 한 잔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죠? 당신도 한 잔 마셔서 오늘 고생했잖아. 그럼 한 잔하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죠. 아내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며 힘이 되어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아도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투박하게 자라 성격이 내성적이었지만 아내는 항상 웃음이 지어서 함께 있어준 존재였죠. 많고 어디를 가도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밝은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어머니처럼 의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이런 아내 때문에 제2의 인생이 탄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 아이가 12살이 되던 중 애 아내는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항상 저와 자식들만을 알았던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눈물을 흘리며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무런 희망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그 순간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를 따라가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저처럼 엄마를 잃은 슬픔에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식들이 다 보이네요. 특히 장남은 이제 12살이 되었음에도 동생들을 다독여주며 우리 엄마 좋은 곳으로 가게 기도를 해주자며 제 동생들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제게 와서 그 어린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아빠, 제가 빨리 성공해서 엄마 몫까지 제가 다 할게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랑 동생들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준 속 깊은 아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아직 엄마 품이 필요한 어린아이임에도 저를 안아주는 장남을 보며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던 것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헌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이런 자식들 때문에 힘을 내야지요. 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어미가 없는 아이로 낳지 않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농사만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성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자식들은 잘 따라주었어요. 장남의 지도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립해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제 친구들의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난리를 칠 때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고 숙제를 하며 열심히 공부했죠. 그 덕분에 세 아이 모두 학급에서 5등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왜 나와 함께 특별한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이나 반찬이 부실할 때는 김치를 남을 정도로 매일 부지런하게 밥을 먹으며 쌓아나갔습니다. 먹으면서도 아무 불평불만이 없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쩌다가 그 덕분에 장남은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둘째는 공무원이 되었으며 셋째는 일반 기업에 취직할 정도로 잘 됐어요. 호라비 밑에서 어떻게 잘 자라주었는지 성격도 모난 곳도 없고 이런 시골에서도 동네에서 자랑스럽게 자랄 만큼 잘 기르셔서 못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자신들의 살 길도 찾아간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견스럽게 기도하고 고마웠습니다. 저희 세 아이들은 좋은 직장을 얻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챙기는 법도 잘 알고 있어요. 틈만 나면 농사일을 도와주겠다고 내려오는 탓에 동네 사람들도 자식들을 잘 따라도록 하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우리 집에서 자란 것이었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형제들은 서로를 얼마나 잘 챙기고 서로 돌본다면서 자라봤어요. 날마다 서로의 경조사를 잘 챙겨주고 그렇게 서로 의존하며 자란 형제 모습을 보며 다른 이웃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서로의 생일마다 꼭 우리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곤 했거든요. 항상 그런 날들을 보며 감사함만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가장 장남은 제게 기대를 많이 했고 응답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로스쿨에 만족스럽게 진학했기에요. 나와서 변호사까지 뚝딱 합격해서 저에게 속썩이는 일 하나 없이 잘 크게 해주었죠.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동네에서는 최고의 자랑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김장수 시장남과 변호사 합격 이 플랜카드가 걸릴 정도로 저를 기뻐하게 해주는 그런 아들이었지요. 변호사가 됐어도 항상 안부를 전해주고 아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용돈을 보내주는 아들, 명절 때 내려와 바쁜 일손을 도우며 그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첫째가 이제는 우리 집을 완전히 헛뜨뜨리고 있다. 주범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잘 자란 아들이 갑자기 서늘하게 보면서 만나고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 아가씨는 집안이 풍족하고 일반 회사를 다니던 7살 어린아이를 키우던 첫 아내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혼자 키우셨다니 정말 힘드셨겠죠. 오빠가 정말 잘 해주셨다고 하던데요. 아버님은 농사 지으신다면서 저도 주말마다 가서 돕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집안이 좋고 인상도 좋았기에 아무것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거리낌 없이 우리 집 식구로 맞아주었습니다. 게다가 잘 나가는데 범죄 신인 장인 어른의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우리 큰애와 너무 잘 맞아 보였죠. 하지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점점 달라지게 되었죠. 상견례대를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집니다. 며느리도 그렇지만 사돈이 된 사람들이 아주 됨됨이가 별로이더군요. 이때 알아채고 아들을 말려야 하는데 말이죠. 사실 제가 말렸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제 아버지는 현재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농사 아닐까? 설마 우리 딸애한테 그런 일.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이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때 저는 당혹스러워했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에서 저희 둘이 서울에서 살 거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손에 흘린 물로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보태서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농사는 혼자서 충분히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 사는 것을 보기만 해도 만족합니다. 어미 없이 자란 그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좋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까다로운 집에 속한 것 같은지 우리 둘째와 셋째 아이들에게도 할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요즘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공무원들은 월급까지 많이 받아도 한 채를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도 했고 우리 딸에게 화장이 과한 촌스러움이 느껴져도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삼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무릎을 꿇고 애까지도 하더군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없다 해도 사람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는 결심으로 말을 해버렸죠. 소부인의 말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없이 키웠지만 어디서든 동심을 잃지 않고 있어요. 돈이 좀 있으시다고 이렇게 예의 없이 말을 하셔도 됩니까?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는지. 얘들아 일어나라, 그만 가자. 나는 이렇게 말하며 상결례장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나의 자식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쪽 집안은 모두 동정심이었어요. 이런 집안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표정들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식이 키는 부모 없겠죠. 그날 이후로 장남은 눈에 콩깍지라도 떼어야겠다 싶어서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안사돈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해요. 어제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도 그 입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아마 며느리가 설득했나 봐요.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아도 장남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자신이 성공하는 길은 이 길뿐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발 허락해 달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결국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만약 그때 끝까지 말렸다면 우리 장남은 지금처럼 외롭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집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모두 대학에 보내주었지만 제가 서울에 신혼집을 얻을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일러봤죠. 민수야, 먼저 미안하다. 이 아버지가 신혼집을 얻을 능력이 없어. 우선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야겠지? 내가 어떻게든 너희들 작은 집에 전세금을 마련할 테니까, 봄아. 내가 조금씩 모아둔 돈과 여러 곳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정도는 출금될 거야. 아버지, 명색이 변호사라면서도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아요? 그게 걱정될 땐 마세요. 장인 어르신이 이럴 줄 아시고 제 신원을 채택해 주신 것을 보세요. 정말 좋으신 분들일 겁니다. 저번에 상간 사건은 그냥 장모님이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고 장난을 좀 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따르시고 제 말만 믿어주세요. 제가 꼭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 장남은 이렇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다.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신혼집에 해결된다니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이 그것으로 인해 그쪽에서 무시받지 않을까,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남자 쪽에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 능력 밖이라서 어찌 할 수 없었고 제 자신도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었던 아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처갓집에 의존해야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으로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며느리에게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후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것은 결코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어느 날 명절 때 시골로 힘들게 내려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오신다는 소식에 한 발짝에 달려나가 맛있는 음식을 사오고 상다리를 꼬부라지도록 차리며 우리 며느리가 내가 준비한 밥상을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밥상에 앉은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라 느꼈습니다. 제가 수저를 건넬 때 제 손톱을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기름 짜다 보면 손톱 속에 남아있는 때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 손만의 묘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손주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새로 태어난 손주를 보관해준 것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더러운 것처럼 보였는지 불편해하는 표정을 연거푸 지었습니다. 밥을 먹거나 마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더럽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고 자녀들은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얼굴색이 변하기도 했어요. 그것이 좀 서운했어요. 손주가 오니까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이렇게 무례하게 대해받아서 아쉬워했습니다. 방석이 따로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어떡해요. 서울 여성들이 시골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지 않았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나갈지 애썼어요. 그리고 제 손주가 내 손속에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첫 손주를 처음으로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임과 함께 저도 행복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이후 저도 그러고 온 가족이 우리 며느리가 부디 건강하게 출산하여 마음속으로 기다렸습니다. 게다가 사동으로부터 우리 큰 아들이 결혼을 한 후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려주었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큰애와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준 이후였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느라 바빠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기가 어려워서 둘째와 셋째에게도 물어보니 둘도 잘 연락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첫째와 둘째가 소주 한 잔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째가 조심스럽게 불평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알고 보니까요. 형수님이 우리 집안에서 열을 띄우는 것부터 내려가는 것까지 정말로 반대가 심한 모습을 보여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울면서까지 할 정도예요. 나를 만나게 하지 않아 서운한데 이따른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는지 집에 가려고 하면 퉁명스럽게 굴어 아픈다고 핑계를 대서 싸워봤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집이라도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아버지도 알다시피 사돈 집에서 해주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부모님께서는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그렇게 싫다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결국 며느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며느리의 등살에 이기지 못하여 전화도 거의 받지 않고 가끔 문자만 보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아들이 지혜의 아이인데도 이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통해 아들에게 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했어요. 아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때에는 장남의 생일 같은 날 혹은 어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전화를 걸면 전화는 바로 끊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들은 무심하게 변해 있었어요. 요즘 큰 소식 없냐는데 늘 아기랑 뱃속 아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 오늘 네 생일이라서 미역국 먹었어? 아, 아버지, 정말 바빠서 그 얘기하려고 귀찮게 해요. 2시간이 얼마나 바빠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럼 이만 끊을게. 알았어. 민수야, 오늘 엄마가 LG와 놀러 왔어. 바쁘다고는 하지만 미 동생들이 겸사겸사 내려왔어. 이것만 없어서 좀 아쉽네. 아버지, 요즘 누가 그런 것을 신경 쓰겠어? 혹시라도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 하지 말아줘. 우리 싸우는 거 보는 건 싫으시면 나중에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참으로 화가 나더군요. 지금은 막 일을 하는데도 요즘에는 그런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들은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알던 이전의 아들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시골집에서 얼마나 많은 소를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더군요. 농사일을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른 채 아들은 점점 독립해가며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인이니까 그의 변화가 불편하고 싫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과도 멀어졌어요. 그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인 사진을 보니 처가집 가족이나 외경과 여행을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여 마음 한켠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일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안심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갔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겠죠. 마음을 비우려 노력해 찾다 보면 언젠가 며느리의 소식이 궁금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느 때와 같이 있고 나는 어떤지 모를까요? 아들이 잘 돌봐주고 있나요? 네, 잘 돌봐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 지금 저는 몹시 피곤한 상태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오래된 관계에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피곤해도 전화해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른 쉬세요. 제 아버님과 출산할 때까지 예민한 시기이니까 전화를 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뿐만 아니라 전화를 잘 안 받았거든요. 아버님께 오해받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보죠. 차갑게 전화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전화를 끊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다고 보이더라고요. 남자의 입장에서 너무 차가웠어요. 그리고 곧바로 장남이 전화해와서 제게 화를 냈어요. 왜 몸이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해서 귀찮게 하느냐고 말하며 며느리는 곧장 장남에게 전화를 해 일러 바쳤다고 하네요. 평소에 전화 하나 잘 안 하던 장남이 며느리가 무엇이냐고 하자 곧장 전화해서 제가 다그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을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 며느리가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전화가 와서 장남이 연락이 왔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버스를 6시간을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은행에서 며느리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뽑아갔으며 첫 손주를 볼 수 있는 기쁨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의 기와 큰아이도 볼 수 있어서 들뜨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저를 본 아들 내외는 별로 반갑지 않은 눈치더군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며느리를 보고 아이고 고생했다. 나한테 이렇게 예쁜 손주를 안겨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손을 꽉 잡아주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저를 밀치더군요. 아버님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렇게 갑자기 안으시면 어떻게 해요? 저리 가세요. 저출산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흙잔뜩 묻은 손으로 그러시면 손주한테도 영향이 간다고요. 이렇게 말하며 나는 어떤 붕에 나의 배가 뒤집히는지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나름 손주 보러 간다고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찾아간 건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나를 불청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들의 말썽이 또 한 번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며느리를 손잡고 포옹하세요. 그냥 얼굴만 보고 가신 줄 알았는데 왔더니 그랬으니까 어서 가세요. 이 사람은 안정 취하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 내려가실 때 차비라도 드시고 이젠 찾아오지 마세요. 말하면서 봉투에 들어있는 50만 원을 거의 던지듯이 주더니 그렇게 차에 태워주고 집까지 성실하게 안내해 줬던 첫째 아들에게 받았던 이런 대우를 듣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낀 비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재능 있는지 막이라도 친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해도 그동안 쌓아온 감정과 그날 아들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지혜의 비로만 생각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 누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저 멀리서 찾아온 이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했던 것인데도 너는 사람으로서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는 거야? 그래도 다시 일전에 너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거야? 후회해. 내 아버지가 가난하고 시골에서 살아서 창피한 거야? 내 장인은 집도 주고 변호사 사무실도 차려줘서 이제 너랑 이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야? 왜 이렇게 변해버렸냐, 이놈아? 아버지. 그러니까 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냐는 건데요? 연락할 때쯤이면 연락했겠죠. 그만 돌아가세요. 이런 곳에 시끄럽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알았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장남이 아니야. 내가 장남이고 싶지 않았었어. 하고 싶은 대로 연락하거나 찾아와도 좋지 않아. 말하지 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갔어. 옆에서 들었던 누이는 나와 장남의 대화를 듣는 것을 참기 힘들어하더니 마침내 장남을 힘껏 주먹으로 때려버렸어. 그리고 장남에게 이를 통해 인연을 끊을 것이라며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말하며 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속상한 마음에 누이와 함께 서너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술을 한 잔 마셨어. 눈물이 절로 나왔어. 나중에 세 번째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날 모두는 장남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매시구가 아니라 3명의 가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술을 마시며 제 삶을 되짚어보게 되었고 제 삶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이런 때에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아들은 전혀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저 또한 그랬고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고 재물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정말로 재와의 인연을 끊으려는 것 같더군요.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더군요. 아들의 소식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근황을 알 수 있었고 저의 그 인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진들을 보니 밝게 웃으며 잘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면 사실 첫 손주들이라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사진을 보며 웃음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기고 왕래도 아예 끊어져서 점점 잊혀지려 했던 찰나 밭에 다녀왔는데 둘째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갑자기 형에게 연락이 왔다며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버지,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형이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경찰서라니. 놀라서 되묻자 형이 글쎄 형수님을 폭행해서 고소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아참, 어떻게 된 건지 다녀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폭행이라니. 그것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며느리를 폭행했다며. 전에는 아무 일도 못하고 걱정만 했었고 둘째로부터 전화가 올 때까지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 늦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대충 내용은 여기저기 다뤄서 며느라가 출산한 아이가 우리 큰애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자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이를 낳았을 때 혈액형이 다른 것을 알았지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커갈수록 자신과 완전히 달라 보이고 아무런 모습도 없다는 이웃들의 말에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 얼굴을 하나도 닮지 않아? 아빠 안 닮은 아이 처음 봤어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엄마의 유전자가 센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와도 별로 닮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스트레스로 변해가는 말들이 되었고 자기 변명에 지쳐갔던 그 자신이 그 순간 일심에 드러나다니요. 장난으로 나와 어떻게 이렇게 안 닮을 수 있지? 라고 던진 농담에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지금 날 의심하는 거냐? 하며 화를 냈고
그 탓에 이렇게까지 할 상황인가 싶어 더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며느리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도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자마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에게 정신을 잃어 폭행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5년이나 키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이 어디 사람의 행동인가 생각합니다. 질인가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우리를 상대로 하는 대화 연인이었어요. 4일 전에 우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바람을 피운 남자의 자식을 가졌던 시점에 우리 큰아이라도 연인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며느리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우리 장남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런 기묘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아무런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아도 큰 아이에게 많은 것을 잘 할 것이라 생각했을 터이지. 세 식구끼리 잘 살자고 그러던 거겠지만 저를 위한 힘든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정도인데 큰 아이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걱정되더군요. 그렇게 현행범으로 곧바로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이후에 아들이 초범이라 그랬는지 다행히 벌금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며느리를 구타한 순간부터 나쁜 길로 빠졌어요. 장애인이 차려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고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권력 있는 그의 장인이 아들을 완전히 말살하고 발도 못 뛰게 만들어버렸다고 했어요. 참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여행을 다니고 즐겁게 지내던 사람들이 아들이 폭력을 행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니 세상이 참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폭행을 행한 것은 100번 1000번 아들의 잘못입니다. 직업이 변호사이면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아들은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생의 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딸이 사위에게 맞으면 화가 날 거예요. 그래도 아들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연애 중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책하게 될 거예요. 속도 위반으로 임신한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책감에 빠져들 거예요. 폭행을 했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일이 엉망이 된 것이고 아들은 모든 비극의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혼인 무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둘째도 형수를 많이 믿었지만 배신감을 느꼈다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형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집을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 부족해서 형까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머 도련님 말씀이 이상하십니다. 제가 무슨 바램을 품으랴요? 결혼 전임에 임신이 된 것을 이제야 알게 됐지만 어쩌겠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결혼을 선택하고 아이를 함께 키웠지만 뭐라고 하실 건가요?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아냥거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멀리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마조마하고 있던 저에게 장남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의 구멍을 뚫고 간 이 녀석이 너무 빌심하고 얄미워 모른 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을 하더군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몇 개월 사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행색은 초라해 보이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제나 당당하고 큰 소리를 쳤던 아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버지. 못난 자식 나와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출세에 눈이 멀어 아버지도 동생들도 찾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인연을 끊자 할 때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에 속으로 좋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본명의 출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정말 춥고 많이 슬퍼요. 뭐, 이런 아이야. 그렇게 내 가슴에 큰데도 무릎 꿇었으면 잘 산다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 꼴이 뭐니? 지금 이 얼굴이 사람 얼굴로 보여? 그래서 사람은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누마. 나는 모르겠다.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지쳐가는 집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놈이 이제야 지친다고 찾아왔다. 그냥 돌아가라. 아들이라고 하지만 감사하다고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던 것 같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을 몰랐는지 그 자리에서 뒤늦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더군요. 내심 그런 광경을 보기 싫어 서울로 가길 바랐지만 아들은 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폐인처럼 있는데 마음이 편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은 잠 한숨도 못 잤다. 그리고 두 아이들에게 장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니까 혼자서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실 이에 대해선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한테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죠. 형이 전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해. 그놈은 다시 상황이 어떻게 좋아지면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로 인식하려고 하는 듯해. 둘째도 같은 입장이었고, 셋째는 완전 무모했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아버지에게 한 행동들을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람으로서 할 행동일까라고 엄하게 반대를 했어. 아버지께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해. 현재 상황에서 그러는 건 아버지에게 몹시 위험한 일이야.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뜯어서 쇼를 하는 거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아이들의 반대가 심하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와 정말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느냐고 생각합니다. 너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형을 받아들이면 형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또 모른 척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더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요. 장남은 새벽에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혼인 무효 소송 등 소송을 많이 해야 한다며 문자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힘이 드는지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는 전화를 합니다. 외로움을 타면서 말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며 죽고 싶다는 말만 무작정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동생들에게 전화를 해도 냉정하게 전화를 끊는다고 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화가 나서 분노가 차오르지만 서울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녹초가 된 지 5년 만에 나타난 큰현. 아이를 받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글렀다 생각하고 내버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아이를 받아주는 것도 둘째와 셋째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될까봐 두렵기도 해요. 지난 5년 동안 생각해보면 정말 지금 당장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가 반일하다가 무릎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다리 수술을 해야 할 때도 둘째와 셋째만 왔었어요. 둘째와 셋째가 첫째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남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결국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에도 처가 식구들하고 신나게 놀러다니고 명절 때에는 저도 처가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여행하면서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해도 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차이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돈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함께 자식을 낳고 키우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는지요.
같은 부모의 입장이 아닌 갑과 을의 입장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사돈 어른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를 잘 따져봐도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평소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존중받는 것이 없는지 참 안타까웠던 거예요. 저는 갈피를 못 잡고 무엇이 이성적인 판단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은 장남을 다시 받아주면 저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네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싫다는 것인가요? 우리 집안에서의 쑥대밭으로 만든 장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들을 버린 부모로 여긴다면 애에게 독이 될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오늘도 소주 한 잔 마셔야 잠이 올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제 이야기를 읽은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음악에 대해 어떤 내용을 알려드릴까요? 음악을 어떻게 즐기는지, 어떤 장르를 선호하는지, 혹은 어떤 음악가나 앨범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부연 설명해 주시면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